미 해군의 심장이 한국 조선소로 넘어갔습니다. 150년 미일 동맹의 질서가 단 6줄짜리 문서로 무너졌습니다. 핵잠수함 기술, 미사일 사거리, 함정 건조권까지 미국이 스스로 한국에 양도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굴복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미국 장교의 충격적인 증언,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만 41살 미 해군 차세대 함정 건조 사업 총괄 중령이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값싼 조선 하청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목요일 오후 펜타곤 제 사무실에 한미 팩트시트 초안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서를 읽고 난 뒤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한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전면 해제, 그리고 미 해군 차세대 함정 건조 한국 조선소 위탁.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이라니요? 미 의회가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미군 함정을 한국에 맡긴다고요? 아시아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2살이던 제가 공장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던 날이었죠.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아버지가 30년 넘게 다니던 조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선 앵커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비용 아시아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밀렸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시아 조선업을 증오했습니다. 중국이든 동남아시아든 한국이든 다 똑같았죠. 제 아버지를, 제 가족을 무너뜨린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미 해군 함정 건조 책임자로 앉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절대로 아시아 조선소 편을 들지 않겠다고요. 팩트시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에 넘겨주는 기술과 권한의 목록이 너무 길었어요. 저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지? 동료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로버트 제독이었죠. 58살 태평양 함대 출신이었고 제 멘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임스 제독이 팩트시트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 애들 이번에 제대로 로비했나 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독님, 이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제독은 웃으며 대답했죠. 뭐 정치적 제스처지. 어차피 진짜 기술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맞아요. 설계도 우리가 하고 핵심 기술도 우리 거니까요. 한국은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 문서에 담긴 양보의 크기가 단순한 정치 쇼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조선소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빠, 제가 지킬게요. 우리 미국 조선업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화면에는 일본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 비교표가 떠 있었죠. 일본 조선소는 전통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검증됐고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문제죠. 반면 한국 조선소는 품질이 나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비용 하청 모델입니다. 회의실에 앉은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국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상선은 잘 만듭니다. 하지만 전투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장갑 통합 레이더 시스템, 무기 탑재까지 고려하면 일본이나 우리만큼은 못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나카 마코토였죠. 52살 일본 방산기업 간부이자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였습니다. 다나카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터 중령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국은 물량 생산은 강하지만 핵심 기술 통합 능력은 아직 부족하죠. 회의가 끝난 뒤 다나카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저를 이끌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카터 중령,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조선소는 우리 일본 기업들한테 기술을 배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선이야 대량으로 찍어내면 되니까 괜찮지만 군함은 달라요. 정밀도가 생명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고 싶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다나카 씨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중령님, 이번 사업에서 일본 조선소 물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퇴역하신 후에 말이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만약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일본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제 커리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 일본이 낫다고 믿었어요. 제 개인적 감정도 있었죠. 아시아 조선소 때문에 아버지 공장이 망했다는 기억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나카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장점을 조금 줄이고 일본 조선소의 우수성을 더 강조했죠. 숫자를 살짝 조정하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한국 기술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과의 협력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제 양심이 조금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이게 맞는 판단이야. 한국은 어차피 하청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제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조선소 비중을 더 늘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왜죠? 일본이 더 안전한데요?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문제다, 에밀리. 한국이 훨씬 빠르고 싸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던 거죠. 미국은 재정이 빠듯했고 중국 견제를 위해 함정을 빨리 늘려야 했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가격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요. 팩트시트 최종본이 백악관에서 돌아온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12척 중 8척, 한국 조선소 건조 위탁.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관련 일부 기술 협력 및 훈련 지원.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단계적 해제. 저는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깐만요. 이건 우리가 한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선언 아닌가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임스 제독을 비롯한 고위 장성 5명이 앉아 있었죠. 제독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딜이야, 에밀리. 우리는 싸게, 빠르게 배를 확보하잖아.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회의 분위기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으니까요.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들은 솔직히 한계야. 예산은 매번 초과하고 완공 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간 중국한테 밀려. 다른 장성이 덧붙였죠. 한국은 속도가 장난 아니야. 작년에 그 사람들이 만든 항공모함급 상륙함 봤어? 18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8개월이요? 우리는 같은 함정 만드는데 4년도 넘게 걸렸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내부 자료를 뒤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료는 참혹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노후화, 숙련공 부족, 예산 초과율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평균 공기 지연율이 38%, 예산 초과율이 42%였습니다. 한국 조선소 데이터도 있었어요. 공기 준수율 95%, 예산 준수율 92%. 건조 속도는 우리의 절반 이하, 비용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한국이 우리보다 이렇게나 앞서 있다고요?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AI 기반 선박 건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 협의 중. AI 기반 건조 시스템이요?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거란 느낌이 왔어요.
저는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래도 설계는 우리가 하잖아.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 한국은 그냥 우리 설계도대로 조립만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조선소를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죠. 한국 조선소 세계 최초 완전 자동화 함정 건조 라인 구축. 한국, 영국 항공모함 유지보수 수주 성공. 한국 기술로 만든 호주 잠수함 성능 테스트 통과.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값싼 하청 업체들이 맞나요? 새벽 2시 저는 다나카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대한 당신 말이 정말 맞습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한국에 넘겨준 건 떡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였어요. 사흘 뒤 밤 10시 제 이메일에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사사키 켄지였어요. 워싱턴 정보 분석관이자 일본계 미국인이었죠. 평소에 신뢰하던 동료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이거 봐야 해.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영상이 재생됐죠. 화면에 거대한 조선소가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경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큰 공장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줌인하기 시작했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로봇 팔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철판 블록을 들어 올리고 정밀하게 용접하고 도색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작업 대상은 컨테이너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장한 구축함이었죠.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장갑까지 모두 갖춘 전투함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글자가 떴어요. 건조기간 예상 18개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18개월이 맞나 싶어서 3번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함정 짓는데 4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낸다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통제실 장면이 나왔어요. 거대한 스크린 벽면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떠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마다 다른 작업 공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한 남자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면서 설계도가 최적화됐어요. 자재 수급 계획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됐고 로봇들의 작업 순서가 재배치됐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영어 자막이 있었어요. 본 시스템은 AI 기반 통합 건조 관리 시스템으로 설계. 최적화부터 품질 검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조정합니다. 오류율은 0.1% 수준이며 작업 효율은 기존 대비 300% 향상됐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싼 인건비로 때우는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였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죠. 제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조선소 풍경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곳은 낡은 크레인 몇 대와 녹슨 용접기가 전부였습니다. 작업자들은 손으로 직접 철판을 옮기고 눈으로 용접 상태를 확인했어요. 비가 오면 작업이 멈췄고 겨울엔 동상에 걸린 노동자들이 속출했죠. 한국 조선소는 달랐습니다. 비바람도 상관없는 밀폐된 공간, 인공지능이 모든 걸 조율하고 로봇이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죠. 사사키가 보낸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한국 조선소의 AI 시스템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선 수준이다. 국가 차원의 장기 방위 전략과 산업 철학이 결합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조선업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년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20년이나 뒤처져 있다고요? 우리가요? 세계 최강미 해군이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모습이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배나 찍어내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영상은 제 모든 편견을 박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로봇을 점검하는 장면에서였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부심이 넘쳐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20년이라는 격차를 만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측 공개 보고서를 파고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가 쌓였어요. 한국 국방부 발표문, 조선소 기술백서, 언론 인터뷰 기록까지. 저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죠. 2010년 북한 위협과 노후 함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우리 배를 지키자는 목표로 국책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010년이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1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예산은 꾸준히 투입됐다. 국민을 지키는 방패라는 명분 하나로 여야가 손을 잡았다. 상선 사업에서 번 수익을 함정 건조 자동화와 AI 시스템 개발에 재투자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5년이요. 15년 동안 한 방향만 보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우리 미국은 어땠나요? 같은 기간 동안 조선 예산은 정치 싸움의 볼모였어요. 한 정권이 예산을 늘리면 다음 정권이 줄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작됐다가 중단됐다가를 반복했죠. 저는 기록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엔지니어들의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어요. 영어 자막이 달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카메라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탈배입니다. 제 손자가 군대 가서 탈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어요. 그 남자의 표정을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사명감이었죠. 우리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은 어땠나요? 물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배는 그저 일거리였어요. 월급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배는 가족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국 조선소 AI 시스템 총괄 엔지니어와의 미팅이었어요.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도현 45살이었죠. 투박한 인상에 짧은 머리, 하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박도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카터 중령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준비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당신들의 AI 시스템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박도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12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초 연구 3년을 더하면 15년이죠. 15년이요? 그동안 실패는 없었습니까? 박도현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패투성이었죠. 초기 시스템은 오류가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죠? 박도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미국 견적 눈치 안 보고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속도로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목표였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속도. 그 문장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미국은 어땠나요? 우리는 예산을 따지고 정치 논리를 계산하고 이익을 고민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는 명분은 슬로건일 뿐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명분은 진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버지 얘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조선소가 망한 건 정말 아시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낡은 시스템을 고집하고 정치 싸움에 휘둘리고 명분보다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15년 동안 한 길만 걸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갈팡질팡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격차였습니다.
일주일 뒤 제임스 제독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저는 사무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봤어요. 제독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한미 합의는 양국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기술 협력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능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독은 환하게 웃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윈윈이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내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분석 자료였죠. 미국 조선소 현황, 예산 초과율 42%, 공기 지연율 38%, 숙련공 부족률 56%. 한국 조선소 현황, 예산 준수율 92%, 공기 준수율 95%, 기술 수준. 미국 대비 20년 앞섬.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는 함대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중국 견제를 위해선 빠르게 함정을 늘려야 했는데 우리 조선소로는 불가능했죠. 이건 윈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한국에 매달린 거였어요. 핵잠수함 기술요? 미사일 사거리 해제요? 그건 대가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값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임스, 이건 거래가 아니야. 굴복이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나카 씨였어요. 카터 중령, 요즘 한국 쪽 자료 많이 보시던데요. 혹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겁니까? 다나카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밑바닥에 경고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나카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건 일시적인 정치 쇼일 뿐입니다. 한국은 결국 핵심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의회가 막을 테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영상을 다시 켰어요. 수백 개의 로봇팔이 움직이는 장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 15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력. 이게 일시적 쇼라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주도권은 이미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아빠, 제가 틀렸어요. 우리가 망한 건 아시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15년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15년을 제자리 걸음했고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기록해야겠다고요. 이틀 뒤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어요. 참석자는 6명 모두 고위 장성들이었죠. 한 장성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자네 최근 보고서 톤이 이상해. 한국을 너무 띄우는 거 아닌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자네가 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가 한국한테 의존하는 꼴이잖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임스 제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 정치를 생각해야 해. 미국 조선소를 살려야 한다고.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었다는 식으로 쓰면 의회가 난리 날 거야. 저는 제독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독님, 거짓말을 기록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제독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다나카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카터 중령,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겁니까? 한국 편을 들면 중령님 커리어는 끝입니다. 업계에서 한국 로비 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거였죠. 2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정치적으로 안전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하청 수준으로 표현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강조했죠.
이걸 제출하면 제 커리어는 안전했습니다. 승진도 퇴역 후 자리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버전은 진실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기술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제출하면 제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번갈아 봤어요. 그때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속 목소리였죠. 에밀리,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은 결국 다 드러나.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셨죠. 회사가 망했을 때도 아버지는 자기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버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어요. 이번 한미 합의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기로 한 결정이다. 이는 거래라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의 15년 준비에 굴복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문장을 보내는 순간 제 인생은 바뀔 거였어요. 하지만 거짓을 기록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에 호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국방부 윤리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5명의 위원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카터 중령, 이 보고서가 정말 중령의 판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조선소 기술 분석, 미국 조선소 현황 비교, 내부 평가 보고서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위원들은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이 말했죠. 중령, 이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진실은 개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역사가 증명할 거라고 믿었어요. 6개월 뒤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감독관 자격으로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러 간 거였죠. 공항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조선소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박도현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터 중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말했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의 15년을요. 박도현 씨가 저를 건조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경이로웠어요. 수백 개의 로봇 팔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거대한 함정 블록들이 정밀하게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벽면에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박도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5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단순했어요. 우리 국민을 지키는 배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신들은 15년 동안 한 방향만 봤군요. 박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 아이들이 탈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 철학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긴 이유를요. 한국은 상선을 싸게 찍어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한 문장을 위해 15년을 버틴 나라였어요. 우리는 기술만 봤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봤죠. 우리는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했고요. 우리는 정치에 휘둘렸습니다. 그들은 명분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이긴 겁니다. 저는 박도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지를요. 박도현 씨가 웃었습니다. 중령님,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세상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처음으로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증오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배워야 할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언젠가 세상이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 미국 해군 중령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